오늘 분석의 문을 열겠습니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보험과 금융 관련 기사들을 가지고요. 지금 시장의 가장 중요한 흐름들, 또 변화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쭉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소식들이 청취자님의 일상에 또 미래 재정 계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속뜻까지 한번 연결해 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다룰 기사들이 언뜻 보면 다 제각각인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하나의 큰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우리가 믿었던 안전의 공식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가 하는 질문이죠. 새로운 상품이 나온다는 건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 또 규제가 강해진다는 건 과거의 허점들이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신호거든요. 그 맥락을 한번 다키 읽어보시죠. 안전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와,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그 변화의 맨 앞에 있는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주제, 당신의 미래 설계도 어떻게 바뀌고 있나? 은퇴와 노후 대비 상품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작부터 정말 파격적인 개념이 눈에 띄어요. 죽어서 받는 사망보험금을 살아서 월급처럼 미리 땡겨 쓴다. 이건 뭐 거의 보험의 기본 개념을 뒤흔드는 것 같은데요. 사망보험금 유동화제도, 이게 대체 뭡니까? 네,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에 받을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현재 생활비를 일종의 대출처럼 받는 개념이에요. 은퇴하고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 소득이 뚝 끊기는 기간 있잖아요. 아, 소득 크레바스요. 네, 바로 그 소득 크레바스를 메우기 위한 뭐랄까 고육지책인 셈이죠. 삼성생명 같은 주요 회사들이 도입했고요. 보통 55세 이상, 보험료 10년 이상 다 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당장 손에 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이죠.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는 건 정말 솔깃하긴 하네요. 근데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한데요. 결국 미래의 유산을 현재 내가 갑불에서 쓰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현명한 선택일까요? 자칫하면 자녀들에게 돌아갈 목까지 내가 다 써버리는 셈이 될 수도 있겠어요. 정확히 그 지점을 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결국 조삼모사의 성격을 갖는다는 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없던 돈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으로 그냥 당겨오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신중해야 할 부분이 내가 미리 당겨 쓴 만큼 유가족에게 돌아갈 상속재원이 그대로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관계나 상속계획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아주 중대한 결정이죠. 그렇군요. 개인의 현금 흐름과 가족 전체의 재정 계획 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문제네요. 이런 흐름이랑 같이 다른 연금 상품들도 좀 바뀌는 게 보이는데요. 미래에셋생명이나 IM라이프 같은 곳에서는 최저연금액 보증, 이걸 내세우고 있고요. 또 ABL생명처럼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방향이 좀 다른 이야기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첫 번째 주제의 핵심입니다. 지금 시장에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하고 있어요. 최저연금액 보증 상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투자 시장 너무 복잡하고 불안하다. 내 미래 예측하려 하지 말고 그냥 약속된 최소한의 돈을 보장해달라. 이건 불확실성을 피하고 안정성을 사려는 욕구의 표현이죠. 이해가 가네요.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최소한의 안전판은 갖고 싶다는 심리군요. 그럼 건강등급으로 보험료 할인해주는 건 어떤 욕망을 반영하는 건가요? 내가 운동하고 건강관리하면 위험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않나? 그 대가를 지금 당장 보험료 할인으로 돌려달라. 이건 자신의 통제력을 믿고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보상을 원하는 적극적인 욕구죠.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정말 명확해지네요. 한쪽은 미래를 정해줘. 다른 한쪽은 미래를 바꾸게 해줘. 결국 청취자님께서 보험이라는 도구로 어떤 가치를 얻고 싶으신지에 따라 선택이 완전히 달라지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전처럼 사망하면 얼마, 암 걸리면 얼마, 이런 단편적인 보장을 넘어서요. 이제는 나의 노후를 어떤 철학으로 설계할 거냐, 이 질문에 답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당장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칙들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주제, 알아야 피한다. 당신에게 영향을 미칠 새로운 규칙들입니다. 이것도 아주 현실적인 질문으로 시작해 볼게요. 부업하다가 사고 나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요즘 엔잡러 시대, 이거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에이 설마 하고 넘기시는데 실제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원칙은 간단해요. 보험은 내가 가진 여러 직업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 낮에는 사무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배달 라이더로 일한다면 당연히 더 위험한 배달 라이더 기준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죠. 이걸 직업고지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깜빡하고 안 알렸다가 배달 중에 사고가 나면요? 최악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아예 거절될 수도 있고요. 보통은 원래 냈어야 할 보험료랑 실제 낸 보험료의 비율만큼 보험금을 깎아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10만 원을 냈어야 하는데 5만 원만 냈다면 1억 원 받을 보험금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헉, 반토막이 나는 거네요. 네, 특히 내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가장 안전한 1급 사무직으로 분류됐던 보험설계사의 위험 등급이 2급 활동직으로 올라갑니다. 투잡으로 보험 설계사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은 반드시 본인 보험사에 직업 변경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도가 바뀌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이제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이 안 통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제도가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못 따라가는 뭐랄까 회색지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 경계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 변경을 제때 알리는 것이 이제는 소비자의 당연한 책임이자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가 된 겁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에도 큰 변화가 있네요. 살짝 긁혔는데 몇 주씩 입원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8주 룰이 추진된다고요? 이건 많은 운전자들이 기다려온 소식일 수도 있겠어요? 네,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던 과잉 진료에 제동을 걸겠다는 거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차량 파손이 아주 경미하면 인명 피해도 없는 걸로 보는 이원구조 심사. 둘째가 바로 8주 룰인데 경상 환자가 8주 넘게 치료를 받으려면 의학적인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정말 아픈데 엑스레이나 MRI로는 잘 안 나타나는 그런 통증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주격입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이 제도의 목표는 일부의 도덕적 해이가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는 거지 정당한 치료를 막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시행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 외에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지 그 기준을 아주 신중하게 정해야 할 겁니다. 결국 보험금 누수를 막아서 전체 보험료를 안정시키겠다는 큰 그림이랑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균형, 그게 핵심이겠군요. 좋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죠. 정부가 보험사들의 해약 환급금 준비금 실태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용어부터가 어려운데 이게 왜 중요한 이슈인가요? 이건 보험사들의 속사정과 정부의 세금 문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서 핵심만 말씀드리면 세금과 배당의 싸움이에요. IFRS 17이라는 새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보험사들이 장래의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미리 준비금으로 쌓아두고 이걸 비용으로 처리해서 법인세를 줄여왔거든요. 아, 일종의 절세 전략이었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준비금 규모가 1년 만에 무려 4배나 늘어나니까 정부 입장에선 세금이 너무 많이 줄어드는데 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 정부가 이 기준을 강화해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을 줄이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게 되고요. 반대로 보험사 입장에선 세금 부담은 늘지만 비용 처리할 돈이 줄어든 만큼 이익이 늘어나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재원이 생기는 효과가 있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만약 배당을 빨리 받고 싶은 하나생명 주주라면 정부 조치를 반길 거고 당장 세금을 아끼고 싶은 다른 보험사 주주라면 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배당에 적극적인 하나생명 같은 곳은 오히려 이 조사를 반기는 분위기고 다른 회사들은 셈법이 복잡해진 상황이죠. 이제 시선을 돌려서 보험사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보험시장의 속사정입니다. 지금 생명보험사라고 손해보험사가 돈이 되는 제3보험, 그러니까 건강보험 시장을 두고 그야말로 영토전쟁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전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새 회계 기준 아래에서는 여기가 미래의 핵심 먹거리 시장이 됐거든요. 상반기에는 생보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판이 뒤집히나 싶었는데 3분기 누적 실적을 보니까 다시 손보사가 1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3분기 누적 신계약 실적이
손해보험사가 약 7,044억 원, 생명보험사가 6,571억 원, 다시 손보사가 앞서 나갔군요. 각자 내세우는 무기도 다르다고요? 그렇습니다. 각자 잘하는 걸로 승부하는 거죠. 생보사는 고액암 보장이나 수술비처럼 한번 터지면 큰돈이 나가는 질병에 집중하고요. 반면에 손보사는 넓은 보장 범위나 통원비처럼 자잘하지만 자주 발생하는 위험을 폭넓게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소비자한테 좋은 상품이 나올 테네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동전의 양변과 같아요. 분명 더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나올 좋은 기회죠.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필연적으로 불안전 판매 위험을 키웁니다. 실적 압박 때문에 장점만 부각하고 단점은 슬쩍 감추려는 유혹이 커지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럴 때일수록 딱 3개월만 이 조건,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약관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명심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말 씁쓸한 소식이 있네요. 쿠쿠전자가 밥솥 고객 개인정보를 다크 패턴, 그러니까 문속인 방식으로 수집해서 보험사에 넘겼다는 논란입니다. 아니, 밥솥을 샀는데 왜 제 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 정말 기업 윤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법을 보면 아주 교묘해요. 제품 구매 과정에서 작은 글씨로 된 선택 동의 항목 안에 보험사 마케팅 활용 동의를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대부분 이런 거 제대로 안 읽고 전체 동의 누르잖아요? 바로 그 심리를 악용한 거죠. 아, 그 결과 밥솥을 샀을 뿐인데 DB손해보험 같은 곳에서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가 빗발치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도 밥솥 구매와 보험 안내는 연관성이 없어서 위법 소지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정말 화가 나는 일이네요. 내 정보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 같은 게 드는데요. 이 사건이 바로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거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해요.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든 선택 동의, 특히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라는 문구가 보이면 그건 내 정보를 다른 회사에 팔아넘기겠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절대 무심코 체크해서는 안 됩니다. 정보의 주권을 잃는 것도 문제지만 지금 당장 생존의 주권을 위협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거시적인 신호들, 네 번째 주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체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카드사의 개인 사업자 대출 평균 금리가 연 14%를 넘었고요. 일부 회사는 16%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정부에서는 계속 상생금융하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왜 현장에서는 금리가 이렇게 살인적으로 높은 거죠? 바로 그 지점에 현실 경제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금융당국 압박에도 고금리가 유지되는 이유는 카드사들이 치솟는 연체율 때문에 더는 버틸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생도 좋지만 우리도 살아야겠다는 거죠. 돈 떼일 위험이 너무 크니까 금리라도 높게 받아야 손실을 메울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아, 이건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지표고요. 소상공인들의 부실이 금융권 전체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 쳐진 걸로 봐야 합니다. 정말 암울한 소식이네요. 마지막은 그래도 희망적인 소식으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와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알츠하이머 신약 기술 이전 계약,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서 한국 바이오 기술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기술이 특별한 이유는 기존 치료제들이 계속 실패했던 방식과는 달리 타우 단백질이라는 핵심 원인 물질의 특정 부위를 아주 정밀하게 타격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좀 결이 다른 뉴스 같은데요. 물론 엄청난 기술 발전이지만 당장 우리가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지갑에 영향을 미치려면 얼마나 먼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내일의 보험료가 바뀌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달 탐사 같은 혁신이 보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빠르고 깊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불치병인 알츠하이머를 관리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신약이 나온다. 그러면 미래의 보험 상품 지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아마 가장 먼저 장기 요양보험이나 치매보험의 보장 범위와 보험료 산정 방식이 혁신적으로 바뀔 거고요. 그 후에는 일반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런 기술 발전이 바로 10년, 20년 후 보험 시장의 판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은퇴 준비에 대한 새로운 철학부터 엔잡러의 무거워진 책임, 시장의 경쟁과 논란, 그리고 거시경제의 경고 등까지 보험 금융시장의 역동적인 변화들을 한눈에 살펴봤네요. 오늘 논의의 핵심을 두 단어로 요약하자면 변화와 소비자의 책임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더 이상 과거의 공식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그 변화의 파도를 헤쳐나가는데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금융정보 속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진짜 신호와 그저 나의 불안과 욕망을 자극하는 가짜 소음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앞으로의 금융생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